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12원가량 급등하며 1,38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는 1.4% 하락하며 2,400선이 붕괴됐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은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KT가 지분 교환을 통해 혈맹을 맺고 모바일 모빌리티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양측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7,500억 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의 스타트업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인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나눠주기식 배정과 사후 관리 부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됐던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다음 주인 14일 열립니다. 지분구조상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루에 10원씩 매일 오른다. 위험 신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높아진 변동성의 증시도 위태롭습니다.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 당국이 장 막바지에 좀 환율 관련해서 구두 개입을 하긴 했는데 한 3원 정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부터 치솟으면서 우리 증시를 오늘 억눌렀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이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오늘 12.5원 급등해서 1,384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 1,388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2009년 4월에 기록했던 전고점 1,392원 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당국 구두 개입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포인트를 넘어선 게 20년 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로화 약세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벌써 이번 달에만 50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연준의 9월 FOMC 불확실성에 더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배경으로 이 유로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 치솟는 배경으로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은 이 현지 시간 8일에 열리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9.1%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였던 7월의 8.9%를 뛰어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기한을 연장하면서 에너지 공급 문제도 악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CB가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증권가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유럽 역시 인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면서 시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로존이 이번 회의에서 최소 빅스텝과 함께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연준에 맞서서 강도 높은 이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75bp. 네, 맞습니다. 이 밖에 내일 새벽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도 체크해야 합니다. 전날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다는 소식에 원화가 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앞서 한국은행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힌 만큼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원화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보니까 고물가 상황이 과거 비슷한 때보다 더 오래 지속될 거다 이런 보고서를 냈던데 고물가도 진정이 안 되고 지금 뭐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도 계속 오른다 이런다고 한다면 오늘 10월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bp만 올리기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환율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은 1,400원, 1,500원까지 간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다는 지적도 있어서 뭐 이른바 이방카라고 하나요? 뭐 2차 전지, 방산, 자동차 이런 수출 주력 업종들은 좀 그래도 좀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좀 어떻습니까? 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어서 수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 상승기에는 이 수출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장의 핵심인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들은 이 원료와 중간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해외에 이 완제품을 파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환율뿐만 아니라 물가도 함께 급등하고 있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비용 증가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효과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물가가 이 환율을 고려해서 수출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기존 230조 규모였던 무역보험 규모를 260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그런 조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책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좀 미미하다. 지금 환율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올랐고 석유 가격은 70% 정도 올랐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죠. 네, 미미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쪽에 조금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 방금 언급했던 22 통화 정책을 비롯해서 미국 물가 지표와 9월 FOMC가 될 텐데요. 오는 13일에 공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 매수할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 결과를 보고 또 9월 FOMC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방향성의 어떤 윤곽이 좀 드러나면 그때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종목이 또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180개에 달할 정도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페이 관련주였습니다. 오는 12월에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 출범한다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서비스 1년 독점 계약을 애플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양측은 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정보통신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나이스정보통신, KG이니시스, 이로운 등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애플페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애플페이는 삼성페이처럼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 이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대카드 가맹점 60여 개 브랜드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NFC는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 단말기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면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대카드는 NFC 단말기 제조업체와 계약해서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NFC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업체 중에 한국정보통신, KG이니시스, 나이스정보통신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재 현대카드 측과 협업에 관해 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동통신 솔루션 전문업체인 이루오는 NFC 단말기에 들어가는 무선통신 유심칩을 개발해서 함께 수혜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KT가 7,500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맞교환합니다. 자율주행과 항공 분야에서 미래사업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자동차와 통신 분야의 선두 기업이 전격적으로 뭉쳤습니다. 우선 현대차그룹과 KT는 약 7,500억 원 규모의 KT 자사주와 비슷한 규모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자사주를 맞교환했습니다. 상호 주주가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핵심적인 사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두 회사는 가칭 사업협력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와 현대차그룹은 먼저 미래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6G 통신 규격을 공동 개발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위성 기반의 미래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기체 개발과 수직 이착륙장 건설을 담당하고 KT는 자체 통신위성과 연계해 미래항공 모빌리티 운항에 필수적인 관제와 통신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통신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동차 회사와 통신사 간의 협업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응답 속도는 자율주행차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도요타나 아우디, GM 역시 자국 통신사와 손잡고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동원산업이 다음 주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합병을 의결합니다. 성사 여부는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유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이 동원산업은 뭐 참치 회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고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어떤 회사입니까?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쉽게 말해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동원산업의 지주회사 역할, 그러니까 동원그룹이 가지고 있는 주요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관계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위에 있고 가장 지주회사로 그 아래로 이제 뭐 여러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데 동원산업은 그 아래에 있는 지금 현재 구조인가요? 네, 동원산업이 그 아래에 있고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엔터프라이즈를 동원산업으로 합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원산업은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 합병합니다. 네. 동원산업이 남아서 통합 지주회사로 올라가고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소멸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하는 이유는 동원은 합병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네.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덜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이번 합병을 완료하면 동원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거의 지분 대부분을 대주주 일가가 갖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장사. 네네, 김남정 부회장과 김재철 회장. 오너 일가가 대부분 갖고 있군요. 네네. 일종의 그러면 우회 상장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회 상장을 하고 있고 동원산업이 아무래도 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아닌 동원산업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우회 네.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장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에너지의 합병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네, 모습인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이 합병 일정이 한번 연기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네. 찾아보자면 최신 실적을 좀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일정이 한번 연기된 거고요.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2분기 실적이 나왔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무 관련 사항 변동을 증권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정이 좀 밀렸습니다. 따라서 당초 8월 30일이었던 주총이 다음 주 14일로 연기됐고요. 이후 일정도 순차적으로 밀려서 최종 합병 기일은 10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예전에 이 주주들이 합병을 한번 반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주들 의견을 좀 상당폭 뭐 수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말이죠. 합병 안건의 이번에 통과 가능성 어떻게 좀 점쳐집니까? 그때 이제 합병 비율 산정이 좀 불공정하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지금도 합병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좀 있기는 한데 주총에서 나올 안건은 통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좀 높기 때문인데 동원산업 지분 구조를 보면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최대 주주로 지분율이 60%가 넘고 특수관계인까지 더하면 지분율이 63.3%에 달해 찬성표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얼마나 행사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원산업 주주들 중에서 이제 합병이 싫다라고 하는 주주들은 이제 팔고 나갈 수 있게 회사가 좀 대신 주식을 사준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주주들이 또 너무 많으면 또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얼마나 청구권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를 청구권이 얼마가 몰릴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다만 동원산업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한도로 700억 원 정도를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동원산업은 이 안에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주들은 9월 13일까지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14일 주총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00억 원까지는 동원산업이 감당이 가능하다.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걸 좀 넘어가면 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몰려서 합병에 좀 차질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2019년에 바이오 기업 제넥시는 툴젠과 합병을 추진했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대량 쏟아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당시 제넥신과 툴젠은 마련했던 매수 대금의 2배가 넘는 매수 청구액이 몰려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만 동원산업은 이번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원이 1차로 제시한 한도 700억 원이 넘어가면
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해서 합병이 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은 좀 있지만 현금이 한 2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거 당장 이걸 다 쓸 수는 없겠지만 돈을 더 써서라도 네. 방법을 마련해내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주들이 얼마나 행사하느냐, 앞으로 지금 이걸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텐데, 일단 들고 있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팔고 나가는 게 유리하냐, 지금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을 때 가격이 이 동원산업 현재 주가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동원산업이 제시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3만 8,186원이거든요. 네. 현재 주가가 이거보다 좀 낮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만 3천 원 수준이고 이것은 5%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차익이 나기는 하는데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현재 주가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서 실익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게 장외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의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차익에 대해 과세하니까 개개인에 따라 뭐 구체적인 수치는 좀 다르겠지만 실제 수익은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겠죠. 그 세금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알짜 계열사들을 이 엔터프라이즈가,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알짜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를 합병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가 오르는 거고,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증권사들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일단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장에서는 동원산업 합병 비율이 이 대주주에 유리하고 소액주주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일단 회사 측이 좀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이 점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소액주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권가 이견은 없는 걸로 파악이 좀 됐고요. 다만 이제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아직 완전히 걷어진 상황이 아니라서 이를 어떻게 좀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합병 시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구심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동원산업이 우리가 합병을 한 뒤에 어떻게 사업을 좀 펼쳐 나가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게 좀 구체적이진 않다라는 좀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원산업의 합병을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좀 높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또 이번 또 하나 가지 또 지적을 좀 해볼 만한 부분이 또 뭐냐면 네. 또 이번 합병이 동원그룹 오너 일가의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시장과 소통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불능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이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입니다. 최근에는 육상을 넘어서 해상까지 풍력 발전기를 돌리는데 역시나 우리 업체들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먼저 내용을 좀 짚어보기 전에 해상 풍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바다에 풍력 터빈을 설치해서 네. 거기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해저 지반에 고정시킨 기초 위에 또 발전 타워를 올리는 고정식, 그리고 해저 지반에 닷과 쇠줄로 연결된 부유체 위에 이제 발전 타워를 세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는데요. 예. 육상 풍력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요거는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해상 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 정도 바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고. 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지난 2020년까지 한 30기가와트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세계 해상풍력 설치 용량은 이제 2050년에는 한 2000기가와트 정도로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2000기가와트라는 숫자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이 한 1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인구 10억 명 정도가 쓸 만큼의 전기를 앞으로 바닷바람이 줄 거라는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네요. 예. 풍력 발전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 앞으로의 잠재력은 더 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활약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이제 해상풍력 발전 장치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구조를 보면 이제 기초, 기둥 그리고 지금 터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위에 굉장히 큰 바람개비가 있잖아요. 예. 이 거대한 발전 장치를 지금 육지도 아니고 바다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해양 플랜트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업체들이 바로 저 가장 밑에 있는 이 하부 구조물 기초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강 MNT가 있는데요. 이 구조물을 최대 95m, 2,000톤의 무게로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사인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큰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물을 크게 만들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가 봐요. 일단 이 터빈이 굉장히 커질수록 발전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재생에너지가 발전 단가가 비싸서 좀 많이 보급이 안 된 그렇죠. 상태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터빈을 굉장히 키우는 게 중요한데 이 큰 터빈을 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조물부터 커야 예. 합니다. 따라서 또 앞으로 설치되는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 장치가 지금 거의 뭐 14메가와트 이상의 터빈을 굉장히 큰 터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형 터빈을 버틸 수 있는 하부 구조물 기술을 보유한 삼강 MNT의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미 현재 매출 대비 한 4배 수준의 수주 잔고를 쌓아놨는데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만 조 단위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새 정부 들어서면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좀 정책이 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사업이 이전보다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 기호였나 봐요. 일단 원전이 확대되더라도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특성상 좀 글로벌 표준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가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이제 최근 부쩍 내주고 있는 것도 예.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삼강 MNT의 모회사인 이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뭐 울산이나 전남 등에서 추진 중인 2.6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총 5곳의 이제 발전소가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벌써 4곳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고 그 중에서 한 곳이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네. 지금 한 곳당 발전 용량이 한 5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이 한 100메가와트인 점을 감안하면 벌써 지금 5배 이상을 설치하라고 허락을 해준 거죠. 일단 이런 거를 관계자의 설명으로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 NDC 의무 할당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상풍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삼강 MNT는 이 해상풍력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하부 구조물을 단시간 내에 제조,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곳의 발전소 모두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 삼강 MNT가 공급할 수 있는 뭐 하부 구조물이라든가 뭐 예. 해상 변전소 등의 규모가 한 3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발전소 5곳 중에 한 곳에 지금 피드, 기본 설계를 맡았기 때문에 네. 향후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국내에서만 3조 규모라는 게 놀라운데 해외는 규모도 크고 시장도 더 크지 않습니까? 해외 수주 현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당장 원전을 해상풍력으로 대체하기로 한 대만에서는 벌써 6천억 원의 수주를 따냈고요. 네. 2025년까지 추가로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 대만의 해상풍력 설치 목표와 그리고 현지화 비율 그리고 삼강 MNT의 하부 구조물 점유율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은 지금 2035년까지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5조 원 정도를 더 따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있는데요. 예. 벌써 기가와트급 발전소 한 곳에서 하부 구조물 공급 견적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지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뭐 본 계약은 한 내년 말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고요. 미국의 경우 지금 해상풍력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발전 시점을 이제 주별로 한 5년 정도 당기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줄 만큼 굉장히 지금 간절한 상황인데 네.
아쉽게도 지금 해상풍력 인프라는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좀 전량 수입해야 할 지경에 처해 있고요. 일단은 거리상 유럽 업체들에게 주문을 넣는 게 맞지만 제작 경험이 부족한 업체에게 맡겼다가는 좀 공기 지연이라든가 불량으로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운송비 부담을 짊어지더라도 좀 한국 업체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번 영국에서 그런 풍력 발전 하부 구조물이 굉장히 불량이 많이 나서 실제로 좀 실패를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좀 유럽이나 호주 등에서도 굉장히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해서 기초를 담당하는 삼강 M&T의 수주 현황 들어봤고 앞서서 보면은 발전 장치 구조도 다양하던데 또 주목받는 다른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하부 구조물의 삼강 M&T가 두각을 나타낸다면 네. 이제 그 바로 위에 기둥, 이제 타워라고 하는데요. 네. 이 타워는 지금 CS 윈드와 동국 SNC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한 베스타워 아메리카 지분 100%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미국향 제품을 만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좀 수익성이 결국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장 4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국 SNC의 경우 이제 풍력 발전 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고정 가격 입찰제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좀 연간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타워 매출액이 한 2년에서 3년 내에 수백억 원 단위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육상 풍력 시공 분야 1위인 코오롱 글로벌도 해상 풍력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주 현황 짚어봤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유지율은 13일째는 거의 퍼펙트 하고요. 13일은 거의 100%죠. 우리 생명보험 산업이 앞으로 당당하게 세계 시장에서 최고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정과 기대를 저는 기대해 보는 겁니다. 청년 창업 늘리겠다며 정부가 쓰는 수조 원대 예산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올 상반기 정부 벤처 투자 지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정부의 창업 지원이라는 게 일단 종류부터 굉장히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은 일단 크게 정부와 민간은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정부나 지자체 자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사업화 지원 성격의 보조금, 또 일부 상환 의무가 있는 기술개발 지원금인 출연금, 또 융자 등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정부의 14개 부처, 그리고 17개 광역지자체 등 94개 기관에서 378개나 이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 예산은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예산의 90%는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이 있는데 업력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 혹은 3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입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팁스도 있는데 투자사로부터 최대 2억 원까지 투자 유치를 하면 정부에서 7억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모태펀드도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5,200억 원 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의도도 좋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사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안 그러겠지만 일단 일부에서는 이런 지원금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창업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상금과 지원금만을 노린 학생이나 창업자, 일명 체리피커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직원과 짜고 나눠 갖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고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장 매출이 나오기 쉽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직원들 월급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런 스타트업을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는 올해 기준 직원 1명당 960만 원을,
또 창업자의 나이와 업종 등을 따져 추가로 1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줍니다. 복잡한 지원 조건에 중간에서 돈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이른바 컨설팅 업체도 많습니다. 한 기업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들보다 기준만 맞춰 돈을 타가는 곳이 상당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힘드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없고 받을 수 있는 업체들만 계속해서 은행 이자보다 적은 일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의 지원금의 테두리 안에서도 비닉데이 브이스가 있어요. 정부 지원 혜택만 쏙 빼먹는 체리피커로만 연명하는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직원과 짜고 지원금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1년의 기간을 채우고 이분이 그 자금을 탔을 때 그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직원이랑 나눠 먹기를 하고 이런 기간 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받고 뭐 이런 거. 그 직원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청년 창업기업의 25%는 매출이 전무했습니다. 또한 10곳 중 6곳은 단 한 명의 고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모전 현금 살포도 문제입니다. 체리피커의 문제는 체리피커를 만들 수 있는 지원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지원이라든지 상금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공모전 같은 방식은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만 바꿔서 정부의 보여주기식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따른 역효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투자금이라는 게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또 너무 깐깐하게 심사하면 물론 이제 벤처기업 생태계 자체가 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앞서 이 고영욱 기자의 기사에서 보신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이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추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인데요. 네. 하지만 이 매년 정부 예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모태 펀드를 보면 투자 재원이 이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각 투자 펀드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 취재 결과 일단 모태 펀드 사업이 중기부 소관인데 투자한 기업이 매출 등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추적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여력이 없어서 고용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의사결정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관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벤처투자는 각 운용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자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이 개선점도 찾을 수 있는데 돈만 지원하고 이 성장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부 지원금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스타트업 육성에 좀 힘쓰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텐데 생태계가 이렇게 혼탁해진다 이러면 선량한 업체들도 같이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부터 좀 손을 봐야 될까요? 보통 경진대회나 이 정책 지원은 이 서류 심사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이 컨설턴트와 스피치 강사가 결국 탄해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체리피커들에게 돌아가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될성 부른 떡잎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창업기업의 생존율 현황을 보시면요. 국내의 경우 창업 후 5년차 생존율은 32%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7곳은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인 44%와 비교하면 12%포인트나 낮은 수준인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창업만을 촉진하기보다는 창업 후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의 절대 규모 증액에만 몰두한 나눠주기식 지원보다는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연계형 지원, 또 규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직장인 퇴직연금을 사전 지정한 방식대로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다음 달부터 가입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 생애 주기별로 주식 채권 비중이 달라지는 TDF에 가입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운용사들이 출혈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KB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국내 TDF 펀드 상위 운용사들이 잇따라 운용보수를 인하했습니다. 지난 7월 KB자산운용을 시작으로 한화자산운용이 TDF 운용보수를 8에서 10% 내렸고 이번 주 설정액 기준 3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15% 인하를 단행해 최저 연 0.19%까지 보수를 낮췄습니다. 시장 점유율 40%가 넘는 1위 미래에셋과 2위 삼성자산운용을 뺀 나머지 운용사들이 수수료를 깎아 점유율을 늘리는 출혈 경쟁에 돌입한 겁니다. 운용보수를 한 10% 정도 낮추게 되면 그 낮춘 만큼 고객들에게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익을 돌려드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운용보수를 낮춘 거고요. 생애주기형 펀드로 알려진 TDF는 2025년 혹은 2060년까지 은퇴 시점에 따라 주식과 채권을 배분하는데 이것만으로 우량한 상품을 가려내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운용사들은 자산 배분과 해외 투자기관에 대한 자문수수료 등 최고 연 1.4%에 달하는 보수를 줄이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TDF 시장은 전 세계적인 긴축 여파로 연초 이후 수익률이 일제히 마이너스인데도 장기 투자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순자산 규모는 10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디폴트 옵션 가입이 시작되면 원금 보장형 퇴직연금 약 92조 원 가운데 10%가 TDF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금만으로도 시장 규모는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커집니다. 우리보다 먼저 TDF를 도입한 미국은 도입 3년 만인 2009년부터 매년 20%씩 성장해 은퇴자산 구축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수수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운용사들이 풀어야 할 남은 과제는 수익률입니다. 최근 3년간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45, 한화 라이프 플러스 TDF 2045 등이 20%대 수익률로 선방하고 있지만 환해지를 선택한 삼성 한국형 TDF 2025, 2030은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 중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정될 때까지 해외 주식의 환 변동을 노출하고 채권은 환 해지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의 기폭제가 될 디폴트 옵션 가입을 앞두고 긴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운용보수와 함께 수익률 개선 여부에 따라 TDF 시장 판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성장세가 주춤합니다. 도입 취지대로 이 금융권 매기 효과는 확실히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그만큼 시중은행들이 진화하면서 차별성이 사라진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우진 기자입니다. K뱅크은행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자유롭고 창의적인 IT 분야의 성과 중심 문화를 도입하여 미래 금융산업의 시금석으로 기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창의적인 금융혁신을 목적으로 출범한 인터넷은행. 편의성과 혁신을 내세우며 금융권의 매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KB금융을 제치고 금융주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6개월 만에 금융주 시총 1위 자리를 내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은행의 블록딜과 카카오톡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한 달 새 주가가 23%가량 급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부진이 IPO를 앞둔 K뱅크의 기업가치 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스뱅크 역시 올 상반기 1,24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약진이 주춤해진 배경으로는 시중은행도 모바일 앱을 강화하고 금리 경쟁에 뛰어들며 강점이 희미해졌다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 지난달 은행별 예대금리 차는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대비 많게는 5배 넘게 컸고 최근 금융앱 신규 설치 순위에서도 기존 금융사의 약진에 주춤했습니다. 일각에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인터넷은행의 강점인 산업자본 유치 특혜가 사라지고 성장에 한계가 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침이 성장통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여전히 높은 접근성과 정부의 디지털 금융 육성 정책을 발판으로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 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현재 부침을 겪고 있는 카카오뱅크 역시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이 현재 예대 마진에 의존한 수익 구조를 넘어 차별성 있는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라든가 신탁 사업 같은 쪽에 주력해야 돼서 수수료 베이스의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끔 개선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대출을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제2의 도약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정부가 노동 분야 경제 형별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나섰는데 재계는 근로자 파견 행정 처벌을 개선해달라, 노동계는 노조 활동에서의 과도한 형별을 완화해달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분야 경제 처벌 완화에 시동을 겁니다. 고용노동과 관련된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사할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노동규제 형벌을 낮추자는 노사 요구안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계 요구안은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행정처벌안입니다. 현재 근로자 파견 사업주, 즉 인력 아웃소싱 업체가 파견법을 어길 경우 시정 조치 없이 바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 경영계는 이로 인해 파견 사업주들이 원청 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로 파견 근로자가 불법 무허가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파견 근로가 제조업을 제외한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탓에 최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포스코처럼 재계는 하청 근로자 직고용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 규제위가 파견 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파견법과 관련한 경영계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동계 역시 노조활동에 관한 형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규제 개선안을 고용부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이를 두고 한국노총은 노조법이 노동법이 아닌 노동형법이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안은 당초 노사 간 갈등이 첨예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규제위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동계는 파견업종 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비정규직 양산을 이유로 경영계가 함께 제시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 규정 위반 시 벌금형을 행정제재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쉬운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파업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경영계로선 노조활동에 대한 처벌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정도만 이제 서두만 좀 꺼냈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어요.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정부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이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또 다 의문인데, 고용부는 이미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놓고 노사가 극심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처벌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지난밤에도 나스닥이 0.74% 하락했는데 그중에서 두드러진 주가 상승을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학개미 애증의 종목이죠.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는 어제 1.56% 오르면서 274.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식 분할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그나마 상승세를 보여준 건데요. 이번 테슬라의 주가 상승, 이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월가가 왜 테슬라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월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체감이 되는데 월가에 대한 테슬라 평가 어땠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6일에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33.33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 울프 리서치도 같은 날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 무려 36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이 월가의 전망치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제시된 이 월가의 테슬라 목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도 360달러를 제시했고요. 도이치방크 375달러, 제프리스도 350달러, 모간 스탠리는 무려 383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보시면 상승 여력이 30% 넘게 있다고 본 이 월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가 걸고 있는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해도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가 높아지는 모습인데 뭐 이렇게 테슬라가 월가에서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먼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제품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2017년에 테슬라 제품 생산 비용이 대당 평균 7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가 작년에는 무려 3만 6천 달러까지 약 절반 가까이 내려간 겁니다. 네. 실제로 테슬라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개조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생산 원가가 좀 높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비중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점차 줄이고요. 대신에 베를린과 오스틴에 있는 최신식 공장의 생산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규모의 경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도 향상되고 있고 이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 구조가 개선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테슬라가 외부 호재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 내부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데이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테슬라 얘기를 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대 수혜주 아닙니까?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북미 내에서 이 전기차 공급망을 두고 있는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요. 이 테슬라가 다른 기업보다도 특히나 좀 혜택이 클 수 있습니다. 네.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또 태양광, 배터리, 또 전기 충전 기술들도요. 이 추가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울프 리서치는 테슬라가 3년 동안 110억 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테슬라 제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혜택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부분도 크게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어떤 사업 부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기업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골드만삭스 연구원도 이 과거 브라운관에서 LCD TV 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해 왔다라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전기차 쪽으로 옮겨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변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이 전기차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지난 5일 테슬라는 주행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격을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연구원은요. 소프트웨어 수익을 추가하면서 테슬라의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테슬라 월가의 의견들 좀 짚어봤는데 주가 현황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주가 자체의 변화는 좀 미미합니다. 오히려 25일에 주식 분할을 한 이후 주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다만 거래량은 확실히 좀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기업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요. 지난 2일 테슬라의 1일 거래 금액이 105달러 규모였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80억 달러 규모였고요. 애플이 79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투자자 접근성을 높였고요. 거래량이 늘어난 점은 향후 호재에 대해서 주가 반응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나눠봤는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캐시우드가 사실 얼마 전에 테슬라를 팔고 엔비디아를 좀 대거 매수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 내 상황은 확실히 지금 테슬라에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중국 상황 여전히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 테슬라에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다만 이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인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미국의 상무장관도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또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기술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친화적인 테슬라의 경영이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8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1위는 BYD로 17만 4천 대가 팔렸는데 테슬라는 절반 수준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우려감도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테슬라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